우리나라가 이제 얘는 IMF 때도 올리고 뭐 막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올렸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 올랐습니다. 전부 다. 거시경제 여건이 더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은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압력을 준다. 근데 나머지 요소가 플러스 쪽이 더 세면은 금리의 마이너스 영향을 무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은 마이너스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백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얘는 IMF 때도 올리고 뭐 막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올렸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 올랐습니다. 전부 다. 거시경제 여건이 더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은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압력을 준다. 근데 나머지 요소가 플러스 쪽이 더 세면은 금리의 마이너스 영향을 무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마이너스를 때릴 텐데 지금 유동성이라든가 이거 봤을 때는 금리 단독 변수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0.5%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3%입니다. 이상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제 기준금리를 50bp 0.5%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은 3%가 뭐 4%가 되는 건 아니고 한 3.5%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부담 없어요. 11% 되니까. 원래 100만 원 이렇게 대출금을 주다가 한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큰 부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혹자들 폭락 얘기할 때 일본 얘기를 80년대 얘기합니다. 그 앵코 플라자 협상하고 이럴 때 그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5에서 6%가 열렸거든요. 한 2년 만에. 2.5에서 6%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100만 원 낸다는 사람이 한 3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부동산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다른 모든 뭐 금리로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는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 네.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금리라는 거는 거시경제를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올려봐야 올해나 내년 상반기가 올려봐야 한 50bp 정도, 0.5%포인트 올릴 텐데 그건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준금리 0.5에서 0.5를 추가로 하면 2배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주담대 같은 게 벌써 3%예요. 3%면 올려봐 0.5, 0.7이 올라가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요소는 크게 아니다. 문제는 금리를 정부에서 정말 잘못 판단해서 일본처럼 과도하게 올렸을 때 집값뿐만 아니고 거시경제가 다 싸그라들고 그러면은 이제 집값도 잡히고 하겠지만 서민들 경기에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정말 좀 이상한 게 그 부총리라든가 총리께서 떨어지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혹시 그런 충격이 와도 그분들은 거시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은근히 바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 직무가 그런 거시경제 안정성인데 그런 충격이 오기를 마치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마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권이나 아니면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폭락 얘기가. 근데 가격이 30%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들은요, 그 다음에 적당히 몇 개 더 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파산하고 내몰립니다. 특히 정책의 최고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협박을 해요. 그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상 또 다른 변수들이 집값에 영향을 교수님 예언대로 4년쯤 이후에 미친다면은 수도권 중에서 좀 외곽에서 어디가 좀 위험할지 이런 위험한 거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보면은 강남권이 가장 많은 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가까운 데가 제일 좋은데요. 강남까지 출퇴근한다. 충격이 덜할 거예요. 자, 거기서 멀다. 그럼 점점 나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의도하고 이제 강북도 신권. 그쪽에 이제 출퇴근권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지역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보다 좀 먼 지역들, 그 친구들은 이제 충격을 좀 크게 받을 거고요. 또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홍 기자님께서 네. 돈이 한 100억이 생겼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네. 재미난 상상. 그러면 이제 콘도를 사실 거 아니야. 그 지방이나 이렇게 살수 있죠. 네. 어디 사실 거예요? 요새 속초 좋더라고요. 속초. 속초, 강릉, 제주 이런 데 사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이 있는데 못 사. 그럼 돈을 더 지불해서 살 거 아니에요. 네. 가격이 빨리 오르겠죠. 자, 근데 재수없는 얘기 할게요. 네. 홍 기자님께서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홍 기자님 사시는 집을 먼저 팔 거예요? 콘도부터 팔 거예요? 콘도부터 팔아야죠. 콘도부터 팔 거예요. 그럼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똑같이 싸게 해야겠죠. 네. 그러면 그 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들이 이제 투기제냐 아니면은 이제 필수제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도시의 한 100년 주기 이런 게 있습니다. 100년 주기를 보면은 도시가 쭉 그랬다가 좀 쪼그라들어요. 네. 근데 이게 쪼그라드는 건 아니고 서울이 이렇다. 이제 1기, 2기 갔어요. 그리고 3기 하면서 좀 더 커져서 그러면 1기 신도시까지 쪼그라드는 거대한 힘이 있어요. 인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적어도 1기 신도시나 지금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더 좋거든요. 그런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버티기만 하고 외곽은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직주 근접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GTX라는 존재가 수도권의 어떤 지평을 좀 넓혔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GTX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GTX 1회 비용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1회 타는데 비용이 5,000원이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비싸죠 진짜. 그럼 이제 뭐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논란 같은 것들은 19세기부터 있었어요. 예. 이런 걸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철도를 만들면 도시는 망한다. 왜?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고 철도가 다 분산시켰으니까 그 외곽이 좋아지고 도시는 망한다. 그 다음 자동차가 됐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건 팩스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됐어요. 팩스가 있으니까 사무실에 모일 필요가 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나왔을 때, 요즘 모바일 나왔을 때, 요즘은 또 코로나가 나시니까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심으로 계속 모이는 건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외곽에 나갔던 세력들은 지금 이제 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이게 요번엔 다르다, 요번엔 이번엔 다르다. 다르다. 근데 지금까지 한 100년, 150년 가까이 역사를 보면 다 똑같았어요. 이번에 다르다만 맨날 틀렸잖아요. 네. 근데 나갔던 것들이 이제 나가긴 나가겠지만은 GTX 역세권 중심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좋을 것 같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그냥 비슷비슷하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GTX 주변에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직주건접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싸니까. 근데 상당수 업종은 오히려 도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대 효과라 그래가지고 KTX가 생겼을 때 지방에서 병원을 가도 되는데 이분들이 굳이 서울에 있는 그렇죠. 유명병원에 오고 그리고 또 고가를 살 때는 뭐 대구나 광주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오고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가 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논란의 3기 신도시 입주는 정상적으로 스케줄에 맞춰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나 좀 우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주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 국책 사업들을 여러 번 뭐 이렇게 뭐 참여한 적도 네. 많은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일단. 네. 근데 일단 제때 된다는 그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특히 이제 LH 사태 뭐라 그러죠? 뭐 구조 조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연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상당히 지연이라는 게 뭐 1년, 2년까지인지 모르겠으나 LH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사업체를 어떻게 나누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의사결정이 계속 예. 늦어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대신 국가에서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된다. 네. 되긴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프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때 된 적도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되긴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 항상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당하고 일산의 갈라진 이런 게 있어요. 예. 일산은 집값이 크게 안 오르고 분당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기에 했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직장이 무지 많습니다. 분당은. 일산은 직장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판가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상기 신도시도 단순하게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분당 사는 사람이 우리가 94년도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1991년도였습니다. 94년도 평가하니까 분당 사는 사람의 70몇 프로가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배드타운이다. 나쁜 도시 이렇게 했는데 한 또 5년 지나서 해보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가. 전부 다 그 동네에서 출퇴근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홍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분양 받을 때 일단 분양 받잖아. 그 이사 언제 가? 한참 지나서 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살 때는 5에서 8년이 넘어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제 옛날 3년 보유 조건이 있었거든요. 예. 양도세. 예. 3년 동안 무조건 가고 있어야 돼. 그럼 출퇴근을 하든가 해야 되고. 그다음 5년 지나면은 거기 살 사람만 이제 형성되고 지금은 이제 분당이 자독성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높아. 그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 그 안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네. 많고 그 공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오피스가 많고 그렇죠. 판교가 생기면서 더 많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기 신도시도 만들면은 아주 좋아지는데 그걸 그렇게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가서 영업을 하면 좋은데 안 할 거예요. 네.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돼요. 그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LH법이 바뀌어가지고 LH가 뭐 해체되는데 특정 그 유명한 기업 아니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잘 되면은 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이슈. 분당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단지별로 하는 데가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확 공물을 타고 본격할 시기가 나올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굉장히 리모델링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기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재건축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제 뭐 좀 좋아지고 수익도 좀 얻자. 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리모델링 이후에 판매를 할 때 매각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그때 한 10년 전에 스터디를 쭉 해보니까 분당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일산, 뭐 중동, 삼본 이런 데는 리모델링 하고 나서 팔았을 때 시장 가격이 나와. 그럼 이제 집주인들이 자기 돈을 상당 부분을 지불을 하고 예. 그냥 주거 환경 개선을 그렇죠. 한 거예요. 그 약간의 금액은 오르지만은 공사비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성이 불일 듯이 일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가능은 한건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오래된 집에서 낡은 집에서 수리를 내가 한 1억 하고 싶어 해서 집값도 뭐 한 50만 원 오르고 1억 수리해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뿐이고 다른 분들은 내가 지금 1억 넣으면은 2억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도시별로 상당히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게 하나가 있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용적률이 좀 많이 높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더라도 크게 인기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쾌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해서 가격 상승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지역은 바로 될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외에 뭐 일산,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최대한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고 오랫동안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아파트 지금 지은 지가 91년, 92년에 첫 입주했으니까 거의 뭐 한 30년 됐죠. 근데 요즘 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콘크리트는 50년, 100년 간다면서요. 네. 뭐 갈 수도 있겠지요. 갈 수도 일단은 이제 있겠죠. 경제적인 것에 맞을 때까지는 최대한 아껴서 써야 되고 네. 특히 분당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밀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재건축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 말은 일단 최대한 아껴 쓰면서
그리고 용적률 낮은 지역에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용적률 높은 쪽 있잖아요. 그쪽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집값이 우리는 지금 이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100년, 200년 정도 이렇게 건설을 거친 나라들,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나중에 우리처럼 이제 뭐 5억 떨어졌다가 10억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4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 2억 넣어서 수리하고 다시 한 6, 7억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떨어지는 과정을 이해도 못하겠고 우린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선진국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10년 전에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였습니까? 10년 전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그때 반포, 자이 뭐 이런 네네. 거 이런 거 있었고 네. 그 20년에 뭐 타워 팰리스 그렇죠. 있고 지금은 타워 팰리스도 아니고 반포사에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아크로 뭐 이렇게 하고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집값은 누군가가 최고가를 치는데 음. 그 사이에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10년 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동차 10년 살면은 10년 몰면은 아마 가격에 한 8, 90% 높을 그렇죠. 거예요. 건강상이 되죠. 주택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게 정상인 사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이 떨어지면은 들어가서 1, 2억 넣고 뭐 본전 비슷하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 용납하기 힘든 사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용적률이 좀 높은 단지, 1기 신도시 단지, 예를 들어서 250%다. 250% 이런 데도 많죠. 네.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의 어떤 이해관계랑 맞아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뭐 400% 올려서 해주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400%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건 아마 어마어마한 사회적 그로 어떤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400%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몇 개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재건축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들 중에 400%가 있었어요. 가보면 3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요, 절대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빡빡합니다. 400%라는 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사람이 적응할 수 있다고 네. 보는 입장이지만은 홍콩 이런 데 보면은요, 아, 그렇죠. 700%짜리가 바로 맞대고 있으면서 바로 앞 건물에 런닝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리낌 없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또 가능은 하겠지만은 400%라는 거는 아주 지금 힘든. 한번 거주를 잠깐만 해보거나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저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딱 가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00%라는 게 아주 힘들고 뭐 400으로 하면 아마 초고층으로 해서 띄우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오늘 어떤 얘기를 좀 강조하시겠습니까? 뭐 저희 강조는 그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보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가격이 올랐는데 저 가격 오른 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두들겨 패야 돼. 그게 아니고 가격이 올랐으면은 뭔가 이유가 올라서 올랐다. 그래 인정. 그 다음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고민해야 되지. 가격 오른 걸 부정하거나. 그런데 임대차 입법하고 나서 다 힘들어졌잖아요. 네. 힘들어진 걸 인정해야 네. 됩니다. 근데 안 힘들었대요. 안전과정이고 너무 좋대요. 예.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그런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발 정부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정책이 서민한테 도움이 된 것들은 제발 살리시고 서민을 괴롭힌 정책은 과감하게 이제 없애는 용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 그렇죠, 그렇죠.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죠.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신 교수님 모시고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